국가기관이 이렇게 조직들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법에 정해진 것, 그 다음에 그 조직이 갖추고 있던 그간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굴러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외관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공영방송이라도 KBS하고 MBC가 좀 다르잖아. 네, 항상 그렇죠. 보면은 구성원들의 생각도 좀 다르고 논조도 좀 다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그거를 참 많이 느끼고 고민을 했던 지점인데 그 조직의 역사에 배태되어 있는 그 DNA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거를 문화가 있죠. 떨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KBS는 원래 시작이 공보처 방송국이었거든. 그 정부 조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MBC는 원래 시작이 지역의 뜻있는 유지들이 자기가 민방을 만들면서 시작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MBC는 나중에 이제 박정희 때문에 통합이 되죠. 어찌 보면. 그렇죠. 다 지역 방송으로 있다가 그러면서 MBC의 이제 공채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MBC의 주인은 우리다라는 일종의 주인의식이 MBC 직원들이 되게 강해요. 강하죠. 근데 KBS는 자기들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주인은 나라고 우리는 월급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게 강해.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럼 국가기관도 정부 조직의 그 역사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군을 왜 맨날 쿠데타를 하는가? 그 쿠데타 하던 놈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일본 육군이 또 쿠데타하는 군대였단 말이야. 그 DNA를 물려받아서 일본군 놈들이 육군에 와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군은 그러면 왜 안 하는가? 쿠데타 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조직과 그런 생각을 하는 조직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럼 면접을 하는데 왜 육사를 지망했냐고 했을 때 대통령 되려고 지망했다. 맞아요. 혁명 한번 해야지. 그런 식의. 그런 일이 꽤 있었어요. 해군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창설되거든. 그게 이제 해군이 초대 참모총장이 손원일 제독이라고 유명한 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분은 아버님이 독립운동가였고 손원일 제독이 해군 참모총장이 되면서 일본 해군이 셌으니까 일본 군대는 원래 육군하고 해군이 라이벌이에요. 전통적으로. 근데 일본 해군 출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배제시켰다고. 해군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위 독립군과 광복군의 유전자가 새겨진 군대로 해군은 자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단 근본적인 유전자를 따져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조직의 역사를 봐야 되고 제가 100%잖아. 그러니까 그게 뿌리가 있다니까. 뿌리가 있어. 그게 왜 그렇게 됐나를 생각해 보면 그런 조직의 공통점이 쿠데타 이후에 육군들이 가가지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감사원 이런 데가 사실은 그 전에 그렇게 센 데가 아니었거든. 그런 걸 만들고 국방부야 뭐 군조직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검찰은 군대도 아니잖아. 그리고 쿠데타에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가 애초에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홍진기라는 사람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홍진기는 한번 띄워주십시오. 검사 출신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일제 강점기에 일본 고시에 붙은 사람이야. 홍진기가. 그래가지고 판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고시에 그때 고등문관 시험이라 그랬죠. 그거 붙은 사람이 극소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건 100% 친일파지. 친일파라고 봐야죠. 반민족 행위. 근데 그때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우리가 광복을 한 이후에 이제 1공화국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나 검사를 누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니까. 그러면 그 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기본적인 게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로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저거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급하게 어디선가 구해가지고 메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원 검찰 서기였던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 놈 밑에서 사무 보조를 하던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또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출범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적용해야 될 법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제1대 국회는 재헌절이 1948년 7월 17일 아니에요. 그리고 50 단독 선거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법을 다 만들었을까요? 정부가 움직이고 국가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법률들이 많잖아. 법전만 해도 막 얇은 종이에서 이만큼씩 되잖아. 그걸 다 만들었겠냐고. 그 몇 달 사이에. 못 만들었을 거 아니야. 45년부터 치더라도 뭐 기구가 없어가지고도 못 만들어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했겠어? 베끼는 거죠. 일본 거 기존에 적용되던 일본 법을 베끼는 것도 아니고 그 법을 그냥 적용한다. 그걸 의용 법률 체계를 한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준용한다, 의용한다 이렇게 베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써놓는다는 거죠. 민법도 일본 민법을 그냥 적용하고 형사소송법도 일본 형사소송법을 그냥 적용하고 이렇게 10년이 넘게 가요.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제정되고 하는 게 50년대 후반 60년대가 돼야지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일본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법도 일본 법이지. 그러면 일제 때 판사 검사 혹은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법조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뭐 친일 청산을 못했네. 뭐 일본 군대의 나쁜 패습이 우리 군대에 이전돼 가지고 뭐 구타가 있었네 이런 소리 하지만 법조는 그냥 100%였어 처음부터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은데. 독립운동 하던 분들 중에 판사 검사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근데 거기다가 또 이게 또 하나하나가 막강한 권한을 또 손에 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경찰에 예를 들어 있었거나 군대에 있었거나 정치를 했거나 그러면 눈치라도 봐야 되지. 내가 옛날에 친일파였는데 그렇죠. 행여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나를 다시 공격해가지고 저게 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있으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긴장하지. 이제 그런 의식을 하고 긴장을 하고 사실 손가락질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 검사는 누가 아냐고 숫자도 많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 서기를 하다가 검사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회창 아버지예요. 이회창. 이회창 씨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일제 때 검찰 서기였어. 야, 서기가. 음. 야. 그러니까 저 때는 변호사 임용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막 시험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배출해가지고 하는데 일제 때 저 서기였던 사람들은 뭐 시험을 막 면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다 됐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주축을 형성해가지고 법조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이제 한국의 과거제도라는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분사회 체제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해가지고 우리가 주권자로서 왕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민국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아니, 사람들의 의식에는 여전히 이게 왕조 국가의 이미지가 정부나 국가는 그것만 남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임시정부는 바깥에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전주희 씨라는 걸 되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조선 지금 왕조. 왕이라 이거지. 왕족이라 이거지. 그리고 고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영친왕, 의친왕, 뭐 덕혜옹주 이런 사람들을 귀국을 못하게 막았다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진짜 왕족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저거 가짜 왕족이잖아 이렇게 할까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기 판사 검사 뭐 이런 것들은 과거급제한 사람 그렇죠. 중에서도 맞아요. 하이 클래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남은 거고 그러니까 계속 출세의 상징이 고시 붙는 거고 그 고시는 맞아요. 사법고시를 말하는 거였어. 맞아요. 행시보다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홍진기라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해서 판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 경력을 보십시오. 법무부 차관, 해무청장이라는 게 지금 해운항만청장 이런 거죠. 해수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저거를 돌아가면서 해 돌아가면서 한 번만 한 게 장관을 아니라 몇 번 한 거야. 법무부 차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또 내무부 장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이놈이 내무부 장관 때 4.19 일어났다면서요? 이제 4.19 실제로 이제 4.19 이거가 일어난 거는 이자가 내무부 장관일 때 일어났는데 예. 이 앞에 내무부 장관이 최인규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인규. 예, 최인규. 최인규는 사형당했잖아요. 예. 그때 발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예. 최인규하고 종로경찰서장 곽영주 실제로 총을 쏜 부대장 그리고 그 깡패 이마수인가 이마수. 그렇게 네. 해가지고 3명이 사형당하거든요. 그때 4.19 저기 책임을 지고 홍진기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인가로 줄어듭니다. 이때 내무부 장관이니까. 응? 그러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사면이 돼요. 박정희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중앙일보로 가는 거야. 야. 응? 근데 홍진기가 신직수.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신직수입니다. 홍진기는 검사가 아닌데 왜 제가 홍진기 얘기부터 했냐. 홍진기하고 신직수가 사돈이에요. 그래요? 홍진기하고 신직수가 사돈인데 그러면 홍진기네 자손하고 신직수네 자손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홍석현이네 장인이 신직수야. 홍석현의 장인이. 이건희 장인은 홍진기, 홍석현이의 장인은 신직수.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홍진기도 모르고 신직수도 몰라. 홍진기나 신직수는 정말 그 명대로 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둘 다. 그래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제대로. 그런데 이 신직수부터 이제 이 정치검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신직수는 저기 보시면 국가재건 최고의 법률 고문이라는 경력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되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차장, 검찰총장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 사람이 신직수는 원래 뭐였냐면 왜 저렇게 출세가도를 달리냐면 박정희가 사단장을 할 때 그 사단 법무참모였어 신직수가. 핵심 라인이구나. 그리고 박정희가 사단장을 할 때 참모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단의 2인자인 참모장이 누군지 알아? 김재규예요. 김재규. 그게 김재규예요. 그 박정희 사단장, 김재규 참모장, 신직수 법무참모 이렇게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쿠데타에 성공하니까 이놈들이 다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야.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에 성공한 다음에 그날 밤부터
제일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쿠데타지. 그렇지. 다른 놈이 또 나를 업지 않을까 걱정일 거 아니에요. 중앙정보부 이런 거 말이야. 쿠데타를 다시 못 일으키게 뭔가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안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거 다 감시하는 지 권력 보호를 위해서. 예. 그러고 이제 정부 조직에서는 법무부하고 국방부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를 장악해야 군의 반란을 미리 막을 수 있고, 그거는 군은 물리적 폭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예. 그다음에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사법기관. 법무부잖아요. 법무부. 예. 예. 그걸 두 개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돌만이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군인들은 많잖아. 네, 국방부 장관 그렇죠. 시킬 사람은 많아. 네. 그리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도 쿠데타 이후란 말이에요. 박정희 이후에. 그전에는 다 민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민간인이에요. 예. 이기붕이가 유명하잖아요. 예, 예. 이승만 때. 예. 예. 이기붕이도 국방부 장관이었어. 자유당 때. 자유당. 그러니까 자유당 독재 정권에서도 국방부 장관을 군인을 시키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쿠데타를 하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가 두 개를 놓고 이 나라를, 그러니까 정권을 지탱해야 된다라고 한 뿌리가 네. 계속 이어져 가지고 민정당이 육법당 소리를 듣는 거고, 이 쥐고 있는 거를 전체를 다 지돌만이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친위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이제 군에서 자라난 게 하나에, 이게 네, 이제 전두환이가 나중에 되는 네, 거고, 네. 검찰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신직수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아, 라인들을 네, 검찰 라인을. 검찰 라인들을.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육법당 체제로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힘 신한국당, 이렇게 쭉 뭐, 이어지면서 얘들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걔네들이 이제 정치도 진출해서 국회의원 그럼. 되고 다 그렇게 이걸 했지. 다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쥐고 있었고, 그러면 얘들을 내각에도 넣고 국회에도 넣고, 그 옛날에 유정의 의원 같은 거는 지가 임명했잖아 3분의 1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쫙 퍼져 나가는 거고, 그때 박정희 때 그렇게 밀어넣었던 것들의 자손들이 지금 국힘에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군대는 자기가 군인 출신이니까 장악할 수가 있는데 법조는 좀 어렵잖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직수가 자기 법무차파였던 신직수가 코어가 될 수밖에 없지. 신직수가 30대 때부터 이게 이제 막 벼락 출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11대 검찰총장이 되잖아요. 신직수가. 이때 나이가 36이야. 검찰총장이 됐을 때. 검사들이 저 때도 40, 50대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옷 벗어야 돼? 아무리 일본 검찰 서기 출신인 망정. 아니, 이거 옷 벗어야 돼? 옷 벗은 놈도 있고 오. 가서 항의한 놈도 있어.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럼 너 나가 임마. 그래가지고 신직수가 검찰총장을 오랫동안 해요. 와. 보세요. 신직수가 검사를 하다가 중앙정보부에 갔다가 검찰총장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또 중앙정보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보기관하고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검사의 대표적인 출세 코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출세하려고 하면 얘들은 정보기관에 가는 거를 엄청 원해. 그래서 심지어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동기놈 중에 나중에 저 최병렬이 사위된 애가 있는데, 최병렬이라고 알죠? 조선일보 출신 애가 서울시장에 했던 최병렬이. 최병렬이 사위가 우리 대학 동기가 있는데 걔가 검사였거든. 대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 내 옆자리에 오더니 너는 나중에 뭐 판사할 거냐 검사할 거냐 그래서 나 그런 생각 아직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꼭 검사를 할 거래. 대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검사가 돼서 자기는 꼭 중앙정보부로 갈 거래. 안기부로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벌써 이런 족보를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신직수인데 중앙정보부장이 됐잖아요. 예. 저때 중앙정보부 차장이 또 있었을 거 아니야. 저때 중앙정보부 차장이 김재규야. 김재규가 박정희한테 개겨. 내가 이걸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요.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박정희가 달랜다고. 야, 얘가 옛날에 네 밑에 있던 애니까 내가 다 사실은 너를 하려고 했는데. 부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가 군인 출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감시 겸 가르침 겸 이런 식으로 달랜 거지 박정희가. 이 박정희 쿠데타가 남긴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육법당의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서울법대 나온 놈이 두목이 되고 육사 나온 애들이 부하가 돼 가지고 쿠데타를 또 한 거야. 이런 뿌리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신직수가 승승장구 하다가 이제 그 뭐 혼맥이나 이런 걸로 뭐 얼마나 신직수는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36살짜리가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그 뒤로 계속 고관 생활만 하다가 재패한 적도 없다니까 신직수 이놈을 한 번도. 근데 난 나중에 신직수처럼 될 거야라고 꿈을 키우던 섬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김기춘은 마지막에 감옥이라도 갔잖아요. 신직수는 그것도 안 갔다는 거지. 이 김기춘이 잠깐 물을 먹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실세가에서 밀렸을 때가 있었는데, 전두환 노태우 때의 실세는 박철원입니다. 박철원. 서울지검 특수부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역시 안기부로 갑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정해놓고 해도 저기 할 정도로 이렇게 가. 박철원, 신직수, 김기춘 이때는 보면은 이 안기부를 꼭 거치잖아요. 다. 예.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박철원이가 있을 검사의 처우를 바꾸고
봉급을 올리고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거를 박천희를 중심으로 제도화시켜버려요. 그 전까지는 군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박정희가 군인연금제도 같은 걸 시행한다고. 연금이 맨 처음에 군인연금이 된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뭘 매겨줘야지 말을 들을 거 아니야. 네, 네. 그 군인들이 그때는 군부 독재 시절에 완전히 행세할 때니까 지금 사람들이 군인들의 실제 직급보다 군인들을 과대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중앙부처 국장 그러면은 그래 뭐 좀 조금 높은 공무원이네 이 정도 생각해. 사단장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 그렇죠. 어? 근데 국방부 서열로 따지면 국방부 국장은 다 사단장을 마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국방부 국장 사단장보다 높아. 국장.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착시 현상이 그것도 군부 독재의 잔재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검사를 왜 5급으로 쳐야지 왜 검사 상급이라고 하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인식하거든. 박철원이 때 생긴 일이야 이것도. 군대하고 검사를 실제 지 위치보다 2급을 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1987 같은 영화만 보더라도 그때만 해도 경찰관들이 검사실에 가가지고 검사를 협박하잖아. 빨리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군대는 하나회, 검찰은 월계수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 끼리끼리 자리 주고받고 저기 하면서 나중에 정치권으로 가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조가. 그러니 이게 정치검사가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치군인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군인들을 양산하고 정치군인들한테 막 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검사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 검사들은 뭘 배우겠어?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자기 이익을 챙기고 돈 가진 놈들하고 어떻게 거래하고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정치권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이 권력을 보존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정치검사들이 계속 면면이 이어지면서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을 탄압하기 위한 걸로 쓰는 권력기관의 파워는 맨 처음에 이승만 때는 경찰이 1등이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중앙정보부 1등이었다가 그렇지. 전두환 때는 군이 1등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때가 돼가지고 하나회 숙청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 그때부터 검사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숙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사가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잖아요. 중앙정보부가 몰락하고 군대가 1등이 된 전두환 시대는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으로서 김재규를 구속하고 사형시켰잖아. 그러니까 1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철원이 뭐 전두환 노태우가 이렇게 저기 하던 거를 김영삼 때 이게 쫙 몰아내고 전두환 노태우가 어쨌거나 나중에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1등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장윤석이라는 인간이 등장을 하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주력들하고 잘 아는 사이야 원래.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든 검사든 뭐든 출세하려면 다 군인들한테 줄을 대고 그게 군인들이 백이었으니까 이 장윤석이 경력이 되게 화려하죠. 법무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뭐 다 했잖아. 근데 이게 장윤석이가 김영삼 때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건이 그때 이제 쿠데타나 이런 것 때문에 반란죄 내란죄로 당시에도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근데 그거를 장윤석이가 기소유예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우리는 지금 전두환 노태우가 나중에 결국 구속되고 뭐 그것만 사형 선고도 알지. 받아서 이것만 기억하지만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원래는 검찰에 사건이 있었고 그거를 검찰이 기소유예로 봐주고 말아먹었다니까. 그때 주인검사 장윤석이야. 기자들이 가서 물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거를 기소유예를 할 수가 있냐. 김영삼이 군사독재를 끝내고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해가지고 사건이 됐는데 이걸 왜 기소유예를 하냐 하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중요한 말을 누가 했는지를 몰라. 아무도. 그렇지, 모르지. 장윤석은 이렇게 하고도 전두환 노태우는 그러면 왜 구속됐느냐. 김영삼 때 그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져요. 네, 맞아요. 4천억 원인가. 그래가지고 DJ도 그 돈을 일부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맞아요. 해요. 그러면 김영삼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삼이 이게 쫄리는 거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민자당의 민정계 반격이잖아 그게. 예. 너 새끼야 돈 먹었잖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민정계가 좀 반격을 하니까 김영삼이 이걸 죽여야 되잖아. 5.18 처벌 특별법을 만들라고 그렇지, 지시를 하는. 그래가지고 전두환 음. 노태우를 구속하게 되는 겁니다. 더 센 걸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얘들의 이것도 진압하면서 지사권도 없애고 이걸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윤석이가 김대중 정부 때도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승승장구해요. 그러다가 날개가 꺾이는 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그때 비로소 장윤석이를 한직으로 좌천을 시킵니다. 고검 차장으로. 그러고 나니까 장윤석이가 그때 지금 검사들이 정치검사들이 많이 하는 수법 있잖아요. 내부망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고 언론에다가 그걸 흘리고 그러면서 뭐 그거잖아. 그러면서 사표를 내고 나와요. 장윤석. 영주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고 참선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먹고 멀쩡하게 또 있고 사람들이 장윤석이가 처벌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검사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양심이나 무슨 정의가 애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카르텔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승만 때부터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다 짜여져 왔고 그러면 권력을 가진 군 또 혹은 검찰 그다음에 재계 이게 혼맥이나 여러 가지 인연으로 당연히 똘똘 뭉쳐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것들이 지금 내란 세력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진압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홍석현 바로 밑에 동생이 홍석조야. 검찰에서 예. 김기춘 못지않게 승승장구에 장윤성 못지않게 오. 요직을 쫙 거쳐서 봐봐요. 검찰국장도 하고 이 다 요직을 거치네. 다 겪어서 올라갑니다. 이 홍석조는 심우정이 같은 경력을 해서 올라가지. 이 기획통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들을 다 거쳐서 예. 서울 고검장까지 되는데 시험도 일찍 붙었고 근데 노회찬 엑스파일로 날아가지. 노회찬 의원의 엑스파일이 검사들한테 떡값 준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은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야? 맨 처음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삼성. 삼성이잖아. 이건희가 얘기하잖아. 회장. 그럼 그 누구야? 집안이잖아. 홍석현이 동생인데 얘가 검찰에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일 세게 관리해야 될 높은 놈들은 홍석조가 준 거야. 그러겠네. 홍석조가 검찰 간부였으니까 검찰의 유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폭로되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날아가고 나서 홍석조는 그러면 그냥 변호사 생활을 하느냐? 보강그룹이잖아요. 그 전에 패밀리마트였잖아. CU가 홍석조가 중앙일보구나. 회장이에요. 홍석조가 CU를 관리하는 그 보강그룹의 회장이야. 지금 검사 관둔 뒤부터 CU 잘 나가는구나. CU 봐봐. 예. 홍석조는 좀 나중에 이제 검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홍석조는 정보기관에 안 가잖아. 이미 홍석조 때는 이제 검찰이 1등이 된 거야. 굳이 거기 갔다 오지 않아도 네. 검찰 내에서 그렇죠. 그 경력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충분히.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재벌하고 이미 연결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딱 끝나고 재벌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재벌과 사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재벌 사위들이 재벌 그룹 물려받은 경우가 또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동양그룹이야. 오리온 있었던 동양그룹. 노무현 대통령 당연하죠.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그 얘기 했잖아. 이미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권력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채우는 누가 제일 많이 채우느냐의 싸움을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 그렇죠.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 채우는 거잖아. 그러네. 그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민주화가 진행되니까 과거에는 뭡니까? 과거 독재 시절에는 정경유착, 그 다음에 야당 탄압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그걸 고리로 해야 되니까 국방부하고 법무부를 장악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직할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야당 탄압용과 권력 보유용으로 유용한 거고 정경유착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때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기업이 저 밑에 있었어요. 그럼 불려가면 한 대 맞고 그렇지. 돈이나 갖다 바치고 맞아. 그랬어요. 이러는 존재였다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고위 관료를 했던 집의 아들들은 지금도 재벌을 좀 우습게 알아요. 저것들 옛날에 우리 집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사정하면서 명절 때마다 그거 특혜 받아서 큰 거 아니야 다. 울고 서 그렇지. 있었던 것들인데 그 조선일보도 굉장히 우습게 알아. 조선일보도 저것들 옛날에 전두환이 때부터 뭐 던져주는 거 먹고 큰 거 아니야. 조선일보가 원래는 동아일보가 1등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되게 우습게 알고 그 외 저기 조선일보 외 계열의 코리아나 호텔 코리아나 호텔이죠. 그놈이 왜 지 와이프를 지하실에 네, 감금해놓고 맞아요. 뭐 하다가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때 그 문제를 폭로한 사람이 그 형부였잖아. 네. 김영수 박사라는 분이 맞아요. 와가지고 막 네.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분인들 겁이 안 나게 해서 상대가 지금 조선일보하고 싸워야 되고 검찰이 뒷배라는 걸 알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분 보면은 너무나 해맑게 싸우거든. 그 그러니까 외국에 있다 와서 그런 줄 아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옛날에 박정희 때 부총리를 했던 김학렬 씨예요. 경제부총리를 했던. 포항제철 짓고 뭐 어쩌고 할 적에.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양반 그건 입장에서 그런구나. 볼 때는 조선일보나 재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발밑에 있던 것들이.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려고 문 앞에 선물 들고 와서 금덩어리 들고 와서 울고 있던 놈들인데 민주화의 결과로 열매를 따먹은 놈들이 검찰하고 재벌이 돼. 언론이 또 바로 하고 그러네. 언론이 독재 때만 하더라도 힘도 언론 없었네. 통폐합 시켜버리고 그러네요. 보도지침 맨날 내리고 언론에 의미가 없었잖아요. 이게 민주화가 돼서 그런 나쁜 권력들이 몰아가니까 이 카르텔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걸 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란의 주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개판 보도를 하는 거고 이 족벌 언론이. 홍석조가 아까 이제 삼성 자금 뿌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엑스파일에 등장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녹취된 내용을 보면 이건희가 이학수를 통해서 당시에 잘 나가던 삼성 비서실장 이학수 그렇죠. 홍석현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희가 이제 검찰에 전달할 떡값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홍석조의 역할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똘똘한 주니어들한테 돈 좀 뿌려라. 돈 좀 줘라. 이렇게 한다고요. 똘똘한 주니어들한테. 당시에 우병우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심우정이나 관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2005년에 터진 겁니다. 이게.
홍석현하고 이학수 둘이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그래갖고 검사한테 떡값 뿌렸냐? 그러니까 홍석현이 어떻게 나눠줬다 하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다 검사들 부인하고 뭐 증거가 없네 이지랄하면서 결국 노회찬 의원만 의원직을 그렇죠. 상실해요. 이게 얘네 카르텔의 힘이야. 돈 주고받은 놈들은 다 멀쩡하고 그걸 폭로한 사람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의원직을 상실해서 백수가 돼요. 노회찬 의원이. 2007년도에 그 김용철 변호사 사건이 또 터지죠. 그래가지고 삼성을 생각한다. 라는 책이 그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유규현 사장하고 같이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검사들한테 돈 매이고 이랬던 건 다 사실이다. 자기가 법무실에 근무했잖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있으면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고. 그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걸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유해모야 되고 다 그냥 넘어갔지 다. 그러니까 이때 이 검찰 간부들이라는 것들이 민주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다 승진해가지고 요직에 가 있던 것들이 다 이런 혐의를 받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얼마나 썩은 조직인지 이 정치 검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하면 민주정부가 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그렇죠. 민주시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투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다 있었다. 장윤석이도 그대로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깊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난 또 퀴즈가 우병우지. 그러니까 우병우는 8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90년부터 검사가 되는데 그때가 김기춘이가 한참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거쳐서 법무부 장관하고. 네. 그러면 우병우의 롤모델은 김기춘이야. 김기춘의 롤모델이 아까 제가 신직수였다고 했듯이 네. 김기춘 박철원이야. 그런 걸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던 영주 소년이에요. 영주가 배출한 인물이 또 장윤석이가 있잖아. 아까 있었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검사는 처벌받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호의호식한다라는 거를 우병우는 온몸으로 다 배운 거예요. 우병우 같은 사람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게 이제 한동훈이 같은 놈들이지. 그 족보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교체하고 당연히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라는 게 기본이지만 그런데 이제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제가 조응천이 제 전임 공직기관 비서관 아니에요. 예. 들었던 얘기인데 김기춘이가 비서실장이잖아. 곽상도가 민정수석이었다고. 응? 우병우가 박근혜 때. 민정비서관이고 네. 조응천은 공직기강 비서관이고 우병우는 좀 나중에 들어갔고. 김기춘이 민정수석인 곽상도를 상대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곽상도는 서울법대를 못 나왔고 아 그래요? 성대 출신이야. 그리고 오. 검사장을 못 달았어. 곽상도. 그래서 김만배 뭐 그쪽 성대 라인들하고 친했구나. 그런 거지. 그러네. 그래가지고 김기춘이는 소위 말하는 지 족보에 있는 검사를 안 치는 거야. 곽상도를. 그래서 조응천을 직접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해서 조응천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에서 지금 친일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뿌려놨던 씨앗이 지금까지 현대사에서 이게 암적인 존재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까운 독재 시절에 뿌린 이 씨앗도 우리는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싹들이 자라나가지고 쿠데타 세력의 후예들이 지금 국힘에 또 들어가가지고 응? 전두환이 똘마니의 자식들이 지금 국힘에 또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진짜 좀 슬프지 않습니까? 홍석현이네 장인이 신직수고 이건희네 장인이 홍진기고 걔네 둘이가 또 사돈이고 오래 해먹었고. 그러니까 노태우는 당연히 재벌집하고 저기에서 결혼하는 거고 응? 우병우도 지네 장인이 저 골프장 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정경유착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계속 변화 발전하는 거죠. 첫 단추가 중요하군요. 특히 엽사에서는 되돌리기가 어려우니 이승만으로 시작된 오염된 문화가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윤석열 같은 괴물을 양산했네요. 오죽했으면 윤석열의 꿈이 쿠데타였다니 전두환이를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원 없이 해서 죽어도 여한은 없겠네요.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 인해 골마 터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라고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아프겠지만 제대로 암세포를 제거해야 우리나라의 앞날이 융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